다빈치가 이렇게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를 그렸고, 이게 가장 유명해졌다는 게 이제 르네상스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사랑받는 화가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사랑받는 화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자, 왜 사람들은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할까?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화가 하면 당연히 이제 빈센트 반 고흐를 떠올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뭐 40대 넘어가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아는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 말고는 뭐 다빈치 뭐 그 정도죠. 또 누가 있나요? 피카소 뭐 몇 명 안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본 적 있고 좀 좋아한다 하면 대부분 이제 고흐를 많이 얘기하는데, 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왜 사람들은 좋아할까? 요 질문을 좀 이제 미술적으로 바꾸자면,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유명한 화가 되었냐?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대중의 관심, 대중의 속성이란 것은 이미 유명한 사람을 그냥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걸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보통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로 얘가 유명해졌냐 바꾸면 작품이죠. 당연히 화가니까 작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품일까라고 보자면 해바라기 시리즈. 빈센트가 살아있을 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그림 시리즈가 이 해바라기 시리즈입니다. 정말 잘 그렸다 그랬고, 그리고 참 인간으로는 별로지만 그림은 참 잘 보고 잘 그렸던 고갱도 이 빈센트를 처음에 무시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해바라기 시리즈만큼은 잘 그렸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이 해바라기는 참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런 그림들, 뭐 이런 그림들이 고흐의 대표작인데, 놀랍게도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빼고도 서양 미술사를 기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빈센트 반 고흐 없더라도 서양 미술사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빈센트 반 고흐는 약간 홀로 동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없어요. 그 후배들이. 그러니까 원래 역사적 가치라는 것은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얼만큼 이 선배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의 영향을 받은 화가 6파, 굳이 꼽자면 표현주의의 뭐 에드와르 뭉크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좀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영향이 없다 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산에 오를 때 우리가 이제 주 등산로가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그 길로 쭉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혼자 그냥 그 길로 가다가 말았으면 그 길은 잊혀진 길이 되겠죠. 그런데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가고, 세 명이 가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예전에 주로 다니던 길은 더 이상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오히려 새로 난 이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이 길을 처음 갔던 사람의 이름은 계속 소환되겠죠. 미술의 역사에서 바로 이 새로운 길을 갔던 사람이 마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이제 소환이 되죠. 하지만 빈센트는 나중에 마네가 가고 모네가 지나간 그 길을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명하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점만 팔린 무명의 자살한 미치광이 화가,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점만 팔린 건 아닙니다. 살면서 여러 점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요즘 포털에 뜬다, 실시간 검색어 뜰 때 단 7점만 팔린, 이러면 좀 임팩트가 없죠. 한 점도 안 팔린, 또 보다 한 점만 팔린이 더 사람들한테 호기심이 생겨요. 그건 뭘까? 왜 하나만 팔렸을까? 이게 더 호기심을 끈다는 거죠. 무명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동시대의 현대 화가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무명이라는 것, 우리는 만약에
교양이 있다 손 치더라도 뭐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뭐 이런 정도 사람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지금 당대 활동하는 한국 예술가 중에 뭐 이불이라든지 뭐 서도우라든지 이런 분들 잘 모르시는 사람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당대 현대 화가였어요. 근데 그 현대 화가가 자기네 화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여러 전시회도 많이 초대받았고 일반인들은 몰랐지만 관계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야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살했냐? 이것은 99%의 확률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러빙 빈센트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대중의 속성은 자살로 믿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타살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미치광이냐? 요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외가의 영향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센트의 누이 여동생 빌헬미나라고 이 편지에 자주 나오는 그 분이 70대까지 살았는데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외가의 이력이 있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프랑스의 내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 만약에 지금 빈센트 반 고흐를 내가 진찰을 만약에 본다면 그는 지금 개념의 정신병 미치광이가 아니라 만성적 영양실조로 인한 소간질 증상으로 진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된 이후로 제대로 된 끼니를 한 달에 2-3번밖에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맨날 커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뭐 안 먹고 뭐 그리고 독주 마시고 압생트라는 70도가 넘는 독주를 마시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다는 거죠. 실제로 정신병원도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하면서 본인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요 5가지, 요 4가지 사실이 결합되면서 이 사람의 어쨌든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빈센트 반 고흐는 바로 반 고흐 신드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난할수록 그 예술가가 만든 작품은 숭고하다. 즉 가난과 예술혼,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사회학적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유명해진 것은 미술가이지만 미술에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회학에서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 고흐 신드롬이 본격화되는 20세기 초반에는 고흐의 그림 어느 것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겠어요. 원래는 정물화나 풍경화로 유명했는데 바로 초상화 가격이 오르면서 자화상 가격이 오르면서 그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그 사람 자기를 그렸던 자화상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반 고흐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가난한 예술가의 작품은 영원히 숭고하다.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반 고흐예요. 이 말인즉슨 빈센트 반 고흐 이전에 유명한 화가 중에 누구도 가난한 화가는 없습니다. 이후의 화가도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생존 화가 중에 제일 비싸고 유명한 사람이 호크니이죠. 데이비드 호크니. 호크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작품 너무 비싸요. 할아버지는 부자니까 예술이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호크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가난과 예술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경우가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그는 왜 가난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을까? 그게 보통 이 영화나 이런 데서 행동 동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모티베이션, 행동 동기가 뭘까?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왜 그림을 그렸냐? 그는 화가가 되기 전에 갤러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럽의 남자들은 보통은 집안의 남자들이 하던 직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반 고흐 가문의 남자는 할아버지 때까지는 이제 사금도 했었고 갤러리를 하고 아니면 목사 요 세 직업을 했는데 아버지 때 오면서 그 사금은 안 하고 이제 갤러리스트거나 성직자 요 2직업으로 직업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첫 번째는 자기 숙부를 따라서 갤러리스트가 됐어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서 좀 이렇게 갤러리스트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길로 가야겠다 해서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성직자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고흐라는 캐릭터는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내 친구면 좀 피곤해요.
근데 내 친구의 친구면 야, 걔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볼 만한 친구인데 내 친구면 좀 피곤한데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always starter라고 하는데 항상 시작하는 애들 있죠. 해외여행 갔다 오면 무조건 영어학원 등록하고 한 달 등록해놓고 뭐 이틀 가고 안 가고 또 갑자기 중국어 등록하고 또 안 가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뭔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데 끝을 못 맺는 사람이 다 이 고우였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라틴어 시험이라든가 뭐 종교 시험이라든가 뭐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공부하는 거 싫어했어요. 나 지금 당장 설교대 올려주면 나 설교 완전 잘하는데 나한테 무슨 이런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데 이런 성경 뭐 라틴어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거 안 하고 그림 그리고 이제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이 다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도 집에서 이제 좀 받쳐줘가지고 탄광촌에 이렇게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막 내가 말로 이렇게 해봐야 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막 같이 그 탄광 들어가서 탄 캐고 막 데모 같이 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하죠. 이 종교인의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 못하게 돼도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난리를 잠재운 사람이 바로 동생인 테오였습니다. 그때부터 테오가 바로 이 형인 고우에게 생활비를 대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렘브란트가 있다. 렘브란트는 이 고흐는 네덜란드인인데요. 뭐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이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 숭고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 안에 이미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렘브란트가 있다. 즉 내가 화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그의 나이 30즈음이었어요. 당시에 유럽의 평균 남성의 평균 연령이 4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0즈음에 내가 화가가 되어야겠다라는 뜻은 요즘 말로 하면 뭐 5, 60까지 제대로 된 직업 안 갖고 살다가 갑자기 뭐 발레를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너무나 당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빈센트는 살아서 6년 정도 그림을 그렸고요. 6, 7년 정도 그렸고 우리가 아는 그림은 거의 1년 반 정도 그린 그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가 된 거죠. 길을 돌아왔는데 그때 화가가 된 이유가 야,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려서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돼야겠다가 아니라 그가 화가가 된 이유는 아까 렘브란트와 복음의 얘기처럼 바로 그림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겠다였습니다. 내 비록 성경의 말씀으로 이들의 영혼을 구제해주지 못했으나 그림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숭고한 그런 가치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게 1880년대 초반에 완성한 그림인데요. 후반이겠네. 완성한 그림인데. 아니죠. 초반이죠. 1880 한 2, 3년 정도에 완성한 그림인데 이 그림 유명한 감자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은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라는 걸 모르시면 과연 이 그림을 뭐 한 500만 원이어도 사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뭐 한 300만 원? 뭐 100만 원이어도 사시겠어요 이거? 사서 집에 걸어 두시겠어요? 아니죠. 안 삽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이 그림은 누가 사야 되냐면 저 감자를 먹는 저 식구들이 사야 돼요. 이 그림을. 근데 저 사람들은 이 그림을 살 돈이 없죠. 이 그림은 이 할아버지가 사야 되죠. 이걸 누가 사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그림을 살 돈이 있냐? 없죠. 돈이 있더라도 이거 안 사고 의자 사겠죠. 차라리. 빵 사고. 그러니까 이 숭고한 가치를 가진 이 그림들은 안 팔린다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이죠. 집이 대단히 부자면 모르겠어요. 세잔같이?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죠. 경제적으로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 같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돈이 들죠. 예술 가운데 돈이 제일 적게 드는 예술.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이 예술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은 돈이 적게 들죠. 종이랑 연필만 쓰면 되니까. 나머지 예술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흐도 없는 집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없는 되게 못 살았던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중산층이었습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도 동생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려. 근데 그림이 안 팔려. 그림이 안 팔리면 쓸 데가 없잖아요. 그 그림을 뭐 벽지로 쓰겠어요? 포장지로 쓰겠어요? 아무 쓸 데가 없어요. 그 그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관하는데 보관료 들고. 이래저래 돈이야. 그럼 나는 되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사회에. 이 사회에 쓸모없고 무시당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선택에 다빈치처럼 한번 선택을 해보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뭘 선택할 것이냐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뭘 할까? 제가 학부생들이나 대중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답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잘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좀 더 많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그 잘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좋아하는 일 했는데 내가 잘 못하면 그럼 어떻게 사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잘 못한다고 구박받고 돈도 못 벌면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잘하는 일을 하고 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답이 없죠. 그리고 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사실 이 둘 다 없습니다. 딱히 좋아하는 일도 없고 딱히 잘하는 일도 없고 대부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그냥 그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이 두 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 두 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뭐 엄마나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러 와요. 그러면 미국 영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Hey Tom, 네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면 되잖아. 그러면 넌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은 이미 잘하고 있죠. 이 일을 내가 마음을 바꿔서 좋아만 하면 난 행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영화는 아주 행복하게 끝나요. 노래 부르면서. 거기는 진짜 해피엔딩의 세계죠. 그런데 똑같은데 만약에 프랑스에 니콜라가 와서 그 고민을 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콜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찾은 다음에 그 좋아하는 일을 잘 하게 되는 과정이 곧 너의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매혹적인 말이죠. 내가 인생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찾은 다음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인생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인 거죠. 빈센트 반 고흐는 좋아하는 일, 그림이라고 봤을 때 풍경화는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화를 그려서 팔면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그는 뭘 했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었던 게 뭡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그림을 하겠는데 그림 안에서도 잘하는 그림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것이 빈센트를 보면 되게 이런 좀 당대에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후대에 우리에게 마음에 여운을 남게 만든 거죠.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또 요 후대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세관원 앙리 루소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40대 후반까지 세관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화가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렇게 틈틈이 이 화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참 못 그렸죠.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도 죽을 때까지 아마추어였어요. 선도 보시면 이 선도 제대로 하나 잘 못 그리죠. 뭔가 되게 어설프고 좀 벗어나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못 그렸어요. 그런데 빈센트나 앙리 루소 이런 세계관에 또 같지만 이런 그림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미술관 가시면 이 세관은 앙리 루소는 오르세 미술관에 자기 방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에는 못 그렸다 그렇게 놀림받았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정말 잘 그린 그림들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잘 그린 그림으로 가다할 수 없는 어떤 경지까지 이 못 그린 그림들이 갈 때가 있습니다. 즉, 그림 자체는 못 그렸지만 뭔가 이 그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랄까요? 이런 것들은 잘 그린 그림으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버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빈센트 반 고흐도 그렇고 앙리 루소도 그렇고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그림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아카데미에서 봤을 때 아마추어지만 뭔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드는 아주 그런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모지스 할머니는 뭐 100세 넘게까지 70대 후반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때 그랬대잖아요. 야, 너 뭐 곧 죽을 건데 뭘 이 새로운 걸 시작하냐 그랬더니 곧 죽더라도 나는 1년 뭐 죽는 날까지는 그림 그리다가 죽겠다고. 어릴 때 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렸으니까. 그런데 100살 넘게 사셨던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나 사회에서 무시당한 모든 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다들 우리 주변에도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나 사회에서 무시당한 모든 이들의 이름,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고, 그래서 빈센트는 자본주의의 한 인간형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던 이유가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기 힘들어질 때 하고 싶은 걸 하고 차라리 살아볼까 라고 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빈센트 반 고흐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의 한 인간형,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데 그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빈센트 반 고흐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가난할수록 고귀한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일에 생을 걸었기에 대단히 행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빈치와 반 고흐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여러 맥락이 있죠. 근데 크게 한 두 가지만 짚어보자면, 우선 청춘의 가장 큰 자산이 뭐냐 하면 저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춘이 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뭐 그런 걸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 경험상 청춘의 가장 큰 자산은 돈보다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뭐를 통해서 한번 낭비해 보면 좋겠냐 하면 여행을 통해서 나와 맞는 도시를 찾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시면 도시 DNA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건 피렌체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만들어진 레오나르도가 자기의 재능을 팔기 위해서 밀라노로 가서 또 거기서도 성공하게 되죠. 로마로도 가고.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도 결국 파리에 와서 빈센트 반 고흐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파블로 피카소 역시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에 와서 피카소가 됐죠. 달리도 그랬고 모딜리아니도 그랬습니다. 각자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도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청춘의 시기에 여행을 통해서 좀 많은 도시들을 다녀보고 그 도시의 자양분들을 잘 이렇게 흡입할 수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주류가 주류를 사로잡는 비법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결국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 비주류의 장점을 살린다. 내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주류가 되지 못한 컴플렉스를 안고 사는 것보다 비주류임을 그냥 확인하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각, 그 변화에 앞서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살리면 새로운 걸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가 다빈치가 천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작품을 몇 년 동안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노력해서 이 정도 못 만들어내면 정말 보람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실패해서 이렇게 쌓은 산 있죠. 실패의 산에서 피어낸 꽃이 한 20여 점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빈센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노력형 인재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작품을 만들었고 역사에 그 가치를 평가받아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